김철수, 그런 사람 없는데요. 병원 직원의 차가운 말에 순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순자야, 나 꼭 돌아올게. 그 약속을 남기고 떠난 철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43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남편을 기다린 순자. 하지만 그녀가 기다린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마을 골목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손수레의 낡은 바퀴가 비틀거리며 돌아갔죠. 김순자 68살. 사람들은 순자를 폐지 줍는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순자의 눈빛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말입니다. 그 나이에 왜 고생해요? 자식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진실은 너무 아팠으니까요. 순자의 손수레는 특별했습니다. 43년 전 남편 김철수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거든요. 바퀴 하나는 삐걱거렸고 손잡이엔 녹이 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철수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분리수거장에서 박영자 아주머니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 찾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영자의 말이 이상했지만 순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순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방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김철수, 순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1980년 4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야, 나 꼭 돌아올게. 1980년 5월 15일, 20살의 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광주로 떠났습니다. 그때 순자는 25살이었고 임신 6달째였어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게. 그것이 철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끔찍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순자의 온몸이 떨렸어요. 뱃속의 아이도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광주로 달려갔어요. 배가 불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병원, 경찰서, 시체 안치소를 다 뒤졌지만 철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김철수? 그런 사람 없는데요. 명단에 없습니다. 확인해 봤지만 그런 이름은 마치 김철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2달 후 순자는 딸을 낳았습니다. 은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거든요. 미안해, 은주야.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을 흘리며 순자는 딸을 입양 보냈어요. 그때 입양 기관에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좋은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해외로 입양될 예정입니다.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결정할 일이겠죠. 그렇게 순자는 남편과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철수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은주가 자신을 찾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판잣집을 지켰습니다. 43년 동안 말이에요. 재혼 제의도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아직 남편이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순자를 이상하게 봤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순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고 영자 같은 사람들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밤도 순자는 철수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혹시 아저씨 소식이라도 들린 건 아닐까요? 사진 속의 철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몰랐어요. 멀리 서울에서 한 여자가 친모를 찾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은주, 바로 순자가 입양 보낸 딸이었어요. 그리고 은주는 이미 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김순자라는 분이 계신가요? 며칠 전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그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평범한 일상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43년 만에 말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째깍거리던 손수레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라, 순자 할머니가 오늘은 안 나오셨네?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던 박영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4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순자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아프신가? 영자는 걱정이 되어 순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할머니, 계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로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회장님이라는 팻말이 붙은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차가 왜 여기에? 회장님이라니 누구지? 리무진이 멈추자 운전석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지나가던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순자 씨 댁이 어디인지 아세요? 순자 할머니요? 저기 골목 안쪽에 있는데. 왜 찾으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빈 집만 발견했을 뿐이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계신다고 했는데.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집에 안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순자 할머니가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라도? 그럴 리가 있나? 폐지나 줍는 할머니인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차량이 마을에 나타났거든요. 이번엔 검은 승합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순자의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다가가서 물었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긴급히 주민들을 모았어요. 순자 할머니를 본 사람 있나요? 어제 저녁부터 못 봤어요. 집에도 없던데요. 이상한 건 순자의 집에서 중요한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철수의 사진이 든 액자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재도구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도둑이 들었나? 아니에요. 돈 될 만한 건 안 가져갔어요. 며칠이 지나도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검은 차들이 계속 마을을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또 다른 리무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운전기사가 아닌 중년 여성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순자의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 걸 확인하자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네. 여성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집은 있는데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영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순자 할머니 찾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네, 맞아요. 김순자 씨를 찾고 있어요. 누구시길래 할머니를 찾으세요? 저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영자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안 보여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셨다고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순자가 자신의 친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거든요. 혹시 어디 가실 만한 곳 없나요? 글쎄요. 할머니는 평생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으신데. 영자는 갑자기 무언가 기억났어요. 아, 맞다. 며칠 전에 이상한 남자들이 와서 할머니 집 주변을 뒤졌어요. 이상한 남자들이요? 검은 차 2대를 타고 왔는데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들 어떻게 생겼어요? 잘 모르겠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하지만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나야. 응급 상황이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최도연은 은주의 대학 동창이자 탐사 기자였습니다. 은주가 친모를 찾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어머니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데려간 것 같아.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겨우 친모의 행방을 찾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회사와 관련이 있을까? 도연의 질문에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대기업 제2건설의 전무였습니다. 혹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친모를 찾는 걸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신상 정보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순자의 존재를 먼저 파악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은주는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창 밖으로 검은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같은 차가 계속 마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데려간 거야?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5년 만에 찾은 친모가 또다시 사라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 순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답은 비슷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과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남편 사진만 바라보며 사셨죠. 가족 얘기만 나오면 말을 안 하셨어요. 은주는 답답했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때 영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아, 맞다. 할머니가 가끔 대성자원에 폐지 팔러 가셨어요. 대성자원이요? 폐지 수집업체예요.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은주는 즉시 대성자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에 대성자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김순자라는 분 아세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찾으세요? 은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었거든요. 가족이에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아, 그러시구나. 순자 할머니는 우리 단골이셨죠. 남자는 사무실로 은주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서류철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네요. 김순자 씨. 하지만 서류를 보는 순간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김순아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름이 틀렸는데요. 김순자가 맞아요. 아, 그래요? 할머니들이니까 대충 적었나 보네요. 남자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것이었어요. 서류에 적힌 서명이 순자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서명, 할머니 것 같지 않은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남자는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은주는 더 추궁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안 오셨어요.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은주야,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대성자원을 조사해 봤는데 제2건설 계열사야.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계열사였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야. 대성자원 실제 소유주가 박철민이야. 박철민이라고? 박철민은 제2건설의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은주가 승진하는 걸 못마땅해 했거든요. 혹시 박철민이 순자 할머니를 아는 건 아닐까? 도연의 말에 은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은주는 즉시 대성자원을 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은주는 회사에서 박철민을 찾았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성자원이라고 아세요? 박철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죠? 우리 계열사더라고요. 혹시 김순자라는 분 아세요? 모릅니다. 하지만 박철민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명백히 뭔가 알고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정말 모르세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박철민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도연과 만났습니다. 뭔가 이상해. 박철민이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어떻게 확신해?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도연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박철민에 대해 조사해 봤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뭔데? 1980년대에 광주에 살았던 기록이 있어. 그리고 그 시기에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어.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1980년대라고? 그때 내 아버지가 광주에서 실종됐는데? 그뿐만 아니야. 박철민이 제2건설에 입사한 것도 그 직후야. 마치 누군가 도와준 것 같아. 은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박철민과 순자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더 조사해봐야겠어. 조심해.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 하지만 은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친모였거든요. 다음 날 은주는 회사 자료실에서 1980년대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광주 사업 관련 기밀 문서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박철민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처리 완료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김철수? 설마. 은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철수는 순자의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니 박철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 부장님. 자료 좀 찾고 있었어요. 그 자료는 기밀이에요. 왜 보고 있죠? 은주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업무상 필요해서요. 업무상? 당신 담당 업무가 아닌데? 박철민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뒤로 물러섰어요. 혹시 김순자를 찾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무슨... 그 할머니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박철민의 말에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박철민이 순자를 데려간 게 분명했어요. 어디 있어요?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라고? 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정은주 씨,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건 위험해요. 무슨 뜻이죠? 1980년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묻혀야 해요. 그게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죠?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반응으로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박철민이 모든 것의 배우였어요. 박철민과의 대화 후 은주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고 순자의 행방도 알고 있었어요. 은주는 즉시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아, 박철민이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도 그가 데려간 게 분명해. 정말? 증거는 있어?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반응을 봐서는 틀림없어.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어젯밤에 더 조사해 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뭔데? 제2건설의 하청업체들을 다 뒤져봤거든. 대성자원 말고도 이상한 회사들이 더 있어. 은주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회사들? 폐지 수집소, 고물상, 재활용업체. 모두 노인들이 일하는 곳들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회사의 실소유주가 박철민이라는 거야. 은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노인들을 의도적으로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입막음을 위해서 말이야.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 그걸 알아내려면 박철민의 동선을 추적해야 해.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지도를 띄웠어요. 박철민 명의로 된 부동산을 모두 조사해 봤어. 서울 외곽에 창고 몇 개가 있어. 창고? 겉으로는 물류창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어. 은주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가보자. 위험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어머니를 찾아야 해. 그날 저녁 은주와 도연은 서울 외곽의 창고 지역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창고는 정말 물류창고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창고는 달랐어요. 저기 봐.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어. 창고 주변에는 검은 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물류창고치고는 경비가 너무 삼엄해. 도연이 망원경으로 창고를 관찰했어요. 창문에 철창이 있어. 그리고 잠깐 저건 뭐야? 창고 안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 은주는 망원경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고 안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어머니일까?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갇혀 있는 것 같아. 은주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도연이 말렸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박철민이 경찰에도 인맥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자. 그리고 창고 안에 정말 내 어머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은주는 회사에서 박철민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어요. 은주와 도연은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어요. 경비원이 한 명밖에 없네. 지금이 기회야. 도연이 경비원의 주의를 끌었고 은주는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창고 안에는 침대 여러 개가 있었고 노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주는 순자를 발견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이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철창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은주를 알아봤어요. 45년 만에 만난 딸이었거든요. 은주야. 순자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구해드릴게요. 은주는 순자에게 손짓했어요. 곧 돌아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니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당황했어요. 저는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나가세요. 경비원이 은주를 끌고 나가려 할 때 도연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놔주세요. 당신들 누구예요?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은주 씨, 지금 어디 있죠? 회사에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창고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은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박철민이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풀어주세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혼자 오세요. 박철민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은주는 고민했습니다. 혼자 가는 건 위험했지만 순자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은주야, 가면 안 돼. 너무 위험해. 도연이 말렸지만 은주는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럼 경찰에 신고하자. 박철민이 경찰에도 인맥이 있다고 했잖아. 믿을 수 없어. 은주는 박철민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2건설 소유의 빈 사무실이었어요. 박철민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앉으세요. 얘기할 게 많아요. 박철민이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어요. 1980년 광주 실종자 명단입니다. 은주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김순자 마이너스 사망 처리. 맞아요. 당신 어머니는 공식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증인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했죠. 은주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아버지도 그때. 김철수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거해야 했죠. 박철민의 고백에 은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죽인 거예요? 김철수는 광주에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계엄군의 만행, 민간인 학살. 그런 증인들은 살려둘 수 없었죠. 은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살려뒀어요? 김순자는 다행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최근에 당신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죠. 박철민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신상 정보예요. 대기업 전무 막대한 재산. 위험한 조합이죠.
무슨 뜻이에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진실을 파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막아야 했어요. 은주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박철민이 순자를 납치한 이유를 말이에요.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저를 협박하려는 거군요. 똑똑하네요. 당신이 진실 추적을 포기하면 어머니는 안전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그럼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될걸요. 박철민의 협박에 은주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경찰 신고했음. 10분 후 도착 예정. 은주는 안도했습니다. 도연이 미리 대비해뒀던 거였어요. 박철민 씨, 이제 끝났어요. 뭐라고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갇힌 창고도 이미 신고했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혼자 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혼자 왔어요. 하지만 친구가 미리 준비해뒀죠. 박철민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창고 쪽에 문제 생겼나 확인해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제발, 어머니만은 안전하게 해주세요. 은주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박철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창고에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이 약해졌어요. 뭐라고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못 잤거든요. 살아있긴 하지만. 은주는 즉시 일어났어요. 당장 창고로 가야 해요. 그때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철민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납치, 감금, 그리고 살인 혐의입니다. 박철민은 수갑을 채워줬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43년 전 일을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서류들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은주는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경찰차를 따라가며 마음을 졸였어요. 창고에 도착하니 구급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노인들을 밖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어머니, 은주는 순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순자는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어요. 어머니, 은주가 달려가자 순자가 눈을 떴어요. 은주야, 정말 너니?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은주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45년 만에 만진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보내서 미안해. 순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구급차 안에서 순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정말 박철민이 죽였어. 알고 있어요. 이제 다 밝혀질 거예요. 그 사람이 1980년에 계엄군과 손잡고 아버지를 배신했어. 순자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순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며칠 후 도연이 은주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주야, 창고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 뭔데? 1980년 광주에서 실종된 사람들 명단이야. 박철민이 직접 작성한 거야. 도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내 아버지 이름도 여기 있어. 그리고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어. 은주는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그뿐만 아니야. 다른 희생자 가족들 명단도 있어. 박철민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다른 가족들도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네요. 맞아.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경찰 조사 결과 박철민은 43년 동안 광주 사건 관련자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회유했고 일부는 협박했어요. 순자처럼 납치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법정으로 끌려가며 박철민이 소리쳤어요. 저 위에 더 큰 손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하수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순자는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어머니, 이제 함께 살아요. 고마워, 은주야. 하지만 나는 그 마을이 좋아. 왜요? 여기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너희 아버지 추억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순자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주가 함께 할 거였거든요. 그럼 저도 가끔 마을에 놀러 갈게요. 정말? 네.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순자와 은주는 45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의 억울함도 드디어 풀렸어요. 하지만 박철민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더 큰 배우가 있는 걸까요? 박철민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순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은주는 순자를 모시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 돌아오셨다. 정말 딸이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순자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은주야, 뭔가 이상해. 왜요, 어머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우리 일을.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박철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을이 유명해졌거든요. 기자들과 방송국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순자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43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유명인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도연아, 뭔가 이상해. 언론에서 너무 관심을 보여. 왜 이상해? 박철민 사건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인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도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박철민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여. 더 큰 배우가 있다는 말? 응. 혹시 누군가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 그때 순자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나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 무엇이요? 박철민이 창고에서 한 말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순자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다른 사람 이름도 나왔어. 다른 사람이요? 회장님이라고. 박철민이 전화로 회장님께 보고한다고 했어.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제2건설 회장을 말하는 건가요? 제2건설의 회장은 정석주였습니다. 은주의 양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은주를 미국에서 입양해서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양아버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리는. 은주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은주야, 정석주 회장에 대해 조사해 봐야겠어. 안 돼. 양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야.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 그날 밤 순자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해냈어요. 은주야, 박철민이 했던 말이 더 생각나.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미국으로 보낸 것도 계획이었다고. 회장님이 일부러 입양시켰다고 했어. 은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증인 가족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야. 너를 키우면서 감시하려고. 은주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생각했던 양아버지가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건가요? 다음 날 은주는 정석주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회장실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회장님이 바쁘시다고 하네요. 비서가 난처해했어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은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언제든 만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회장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주가 왔다고?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정석주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양아버지가 자신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도연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은주야, 정석주 회장에 대해 조사해봤어. 뭘 발견했어? 1980년에 정석주가 광주에서 사업을 했던 기록이 있어. 그리고 그때 박철민과 함께 일했어. 은주는 말을 잃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내 입양 서류야. 도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입양 기관에서 입수한 건데 정석주가 특별히 너를 지정해서 입양한 거야. 지정해서? 보통은 기관에서 아이를 배정하는데 정석주는 직접 너를 선택했어.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은주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양아버지가 정말 내 친아버지를 죽이고 너까지 통제하려고 한 것 같아. 그날 밤 은주는 순자와 함께 과거를 정리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양아버지를 믿었던 게.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은주를 위로했어요. 너도 속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 말이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부족해요. 증거는 있어. 순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있어요? 순자는 방 한쪽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너희 아버지가 광주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야. 상자 안에는 김철수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큰일이다. 정석주라는 사람이 계엄군과 손잡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어. 나는 그 현장을 봤다. 하지만 내가 위험해졌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증거로 써라. 편지 뒷면에는 정석주와 박철민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1980년 광주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무서웠어. 그리고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은주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정석주가 자신을 입양한 이유, 박철민이 순자를 감시한 이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할 거예요. 은주는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도연아,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 이제 정석주를 끌어내릴 수 있어. 하지만 은주는 몰랐어요. 정석주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요. 김철수의 편지를 발견한 다음 날, 은주는 도연과 함께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석주 회장을 고발할 결정적 증거가 있었거든요. 이 편지와 사진이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정석주 회장은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은주는 답답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정석주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아버지다. 정석주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양아버지, 내일 저녁 회사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을? 너도 알고 있을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도연아, 양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위험할 수도 있어. 혼자 가지 마. 하지만 피할 수는 없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해. 다음 날 저녁 은주는 제2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건물이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주는 긴장했어요. 45년 동안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 같았거든요. 회장실 문을 열자 정석주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평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와서 앉아라. 정석주가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그만해라. 이제 그런 연기는 필요 없다. 정석주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철수의 편지를 찾았다고?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청에 간 것도 알고 있다. 어떻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나라에서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 정석주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내 친아버지 김철수가 썼다는 그 편지 말이다. 은주는 온몸이 떨렸어요. 1980년 5월 18일 김철수는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했다. 그리고 나와 박철민을 봤지. 정석주가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다. 정말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죽였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제거했다고 하는 게 맞지. 은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석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인정했거든요. 왜 그런 일을? 나라를 위해서였다. 그때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어. 질서를 잡아야 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고하지 않았어. 김철수는 위험한 증인이었다. 정석주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그리고 너를 입양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저를 감시하려고? 맞다. 김철수의 딸이니까 언젠가는 진실을 찾으려 할 것 같았어. 그래서 미리 통제하려고 했지. 은주는 분노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도 거짓말이었냐고? 그건 아니다. 정석주가 돌아섰어요.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지만 키우면서 정말 딸 같았어. 그래서 더 복잡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넌 너무 많이 알았어. 김순자도 마찬가지고. 은주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선택하라.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입을 다물면 김순자는 안전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박철민이 수갑을 찬 채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걸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박철민이 절규했어요. 저 혼자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어요. 경찰관이 정석주에게 다가왔어요. 정석주 회장님,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정석주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것 같았거든요. 혐의가 뭔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살해, 증거인멸, 그리고 최근의 납치감금 사건입니다. 정석주가 수갑을 찼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당당했습니다. 은주야, 기억해라. 나는 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정석주가 끌려가면서 말했어요. 은주는 혼자 남겨졌어요. 4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달려왔어요. 은주야, 괜찮아? 도연아? 모든 게 끝났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진실이 밝혀졌잖아. 며칠 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제2건설 정석주 회장,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살해 혐의로 구속 4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마을로 돌아간 순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야, 이제 억울함이 풀렸어. 은주도 마을을 찾았어요. 그리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생 많았어, 은주야.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진실을 밝혔으니까. 하지만 은주에게는 아직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제2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제2건설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요. 무슨 뜻이야?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광주 희생자 가족들을 도우려고 해요. 순자는 은주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마을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회장님이 아니라 경찰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석주를 태우고 가는 호송차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43년 만에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판잣집은 없었어요. 은주가 설립한 순자의 집 재단에서 마을 전체를 새롭게 단장했거든요. 순자는 새로 지어진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버리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는 폐지를 줍는 대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손수레 대신 작은 카트를 끌고 나왔어요. 카트에는 따뜻한 빵과 우유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예전에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던 영자가 인사했어요. 이제 영자는 마을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일해야죠.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도 맛있겠네요. 편의점 사장 태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혼자 사는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줬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김씨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김씨는 혼자 사시는 80살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고맙소, 순자씨. 매일 이렇게 챙겨주시니. 뭐려?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순자는 할아버지가 우유를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은 말상대가 필요했거든요. 두 번째로 들른 곳은 한부모 가정집이었어요. 젊은 엄마가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천만에요. 아이들 잘 크고 있네요. 순자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의 자신과 은주가 생각났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가 일찍 나가셔서 아침 못 먹을 뻔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아침은 꼭 먹어야 해. 순자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마을에 흰색 봉고차가 들어왔어요. 순자의 집 재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은주야 왔구나. 은주는 이제 매주 마을을 찾았습니다. 재단 일도 보고 순자도 만나고 마을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빵 나누셨어요? 그럼. 김씨 할아버지 많이 좋아하시더라. 다음 주에는 의료진도 같이 올 예정이에요. 마을 어르신들 건강검진 받으시라고요. 그래, 좋겠네. 은주는 제2건설 전무직을 그만두고 재단 이사장이 되었어요. 정석주 회장이 구속된 후 회사는 혼란에 빠졌지만 은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요. 누가? 도연이요. 그리고 아버지 전우분들도 오세요. 오후에 도연이 몇 명의 노인분들과 함께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모두 김철수와 함께 군복무를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입니다. 어머, 이분들은 저희는 철수와 함께 군대에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왔어요. 한 할아버지가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김철수도 있었습니다. 철수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정의감도 강하고 그때 광주에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43년 만에 듣는 남편 이야기였거든요. 철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순자와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네요. 할아버지들은 순자와 은주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어요. 김철수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을 위한 추모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은주가 촛불을 켜며 말했어요. 억울함도 다 풀렸고 어머니와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순자도 촛불을 켜며 중얼거렸어요. 철수야, 고생 많았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추모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순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마을 이장이 액자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마을 명예이장 김순자라는 임명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예이장이라니. 할머니가 우리 마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순자는 감동했어요. 평생 폐지 줍는 할머니로 불렸는데 이제는 명예이장님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은주는 철수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저씨, 보이세요? 은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이 정말 좋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순자는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마을의 새로운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둡고 쓸쓸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마을이 되었어요. 은주야,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나 같은 할머니한테 이런 행복을 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순자는 사진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마다 따뜻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순자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빛이 들었네. 43년 동안 기다린 새벽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